자, 232쪽에 60번 보시면 정비법론상 관리처분기 수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수리 기준입니다. 종전에 출연한 출연 면적, 이용사, 환경, 급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 그래서 면적, 이용사, 환경 이거 대표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2번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맞고요. 분양 설계에 대한 계획이에요. 분양 설계에 대한 계획은 분양 신청일이 만료된 날, 최신 시점 분양 신청일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맞고 4번에 1세대나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 대원칙입니다. 2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줄이세요. 아이고 이거 예외 중에서 제가 하필 안 하는 예외를 갖고 문제를 냈네. 아이고 참 다른 것들 참 많은데 왜 이걸 가지고 진짜 이거는 시도조례로 정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평상시절 안 하는 거잖아. 시도조례로 정해봐야 하는 것이라. 정확히 단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2명 이상 1주택을 공유한 경우가 아니고 1토지를 공유한 경우.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한 경우만 조례로 달리 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또 토지를 또 주택으로 바꿔서 틀리게 했는데 아유입니다. 아유. 21번 61번 예? 그래서 1주택이 아니고 1토지라고 해서 토지를 주택이라서 틀리게 했는데 조례로 정해봐야 하는 걸 뭐 이걸 가지고 61번 하여튼 이 책을 쓰신 분은 저랑은 약간은 달라 생각하는 게 61번 약간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은수에게 신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인가받은 관리처분을 변경할 때 신고해야 되는. 여러분 관리처분기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라 총회의결을 통해서 총회의결이 과반수 찬성 아닙니까? 변경하고자 할 때는 원래 같은 절차예요. 그런 총회의결을 거쳐서 똑같이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으로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이거는 시장으로서 신고해야 되는 경우라면 경미한 변경이죠. 경미하니까 인가받을 필요 없이 신고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것은 해서 29회 때 나온 문제인데 경미한 변경을 직접적으로 한번 구별해 보라는 문제였는데 특이한 문제죠 이것도. 그런데 우리가 경미한 변경을 미리 하나하나 할 수 없고 나올 때마다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냥 이것도 그 느낌에 따라 지금까지 판단했던 그 느낌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되는 사항이 아닌 것이니까 중대한 변경, 인가받은 사항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보십시다. 하나하나. 자, 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 의무 변동이 있는 경우에요. 당연히 권리 의무 변동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바꾸겠죠. 그런데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어 바꾸면 바꾸는데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데요. 그럼 시행자는 분양 설계 누구에게 뭘 줄지 설계를 새로 할 필요 없겠네요? 경매예요, 안 경매? 경매하죠? 그런 느낌으로 봐야 돼. 아니 관리처분을 바꾸는데 만약 분양 설계를 새로 해야 된다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만드는 거 안 되잖아. 또 이걸 만들겠다. 여기다 뭘 만들겠다.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큰일이지.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총회 의결도 거치고 인가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분양 설계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분양 설계 새로 할 필요 없거든요. 가벼운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으로 2번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변경한대. 자, 어떤 매도 청구 판결이 있어요. 그 전에 판결이 있었고 이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을 변경한대요. 그러면 판결된 내용대로 요거를 잘못됐으니까 요걸 반영하기 위해서 관리처분을 바꾸는 경우죠. 어때요? 이게 경매 보입니까? 중대 보입니까? 바뀐 된 판결에 따라 이거를 바꾼대 내용을. 판결된 내용대로 내용을 바꾼대. 관리처분 계획을. 경미해요? 경미하지 않아요? 이걸 판단해야지 판단을 계속 여러분 판결이 있으면은 이거 이행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행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미한 거지. 본인이 주체적으로 바꾸고 싶어 바꾸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판결이 있었고 그걸 반영을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판결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변경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변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만약에 우리 중대한 변경으로 생각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면. 자, 판결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거를 변경하는데 총회 의결을 거쳐서 과반수 결의를 받고 나서 시장으로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이 없게 되면 판결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네? 그럼 판결은 헌신적이 되어버리네? 결의를 거쳤더라도 시장으로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면 시장으로서 인가를 안 내주게 되면 변경 안 되죠? 그럼 시장으로서 따라 판결이 이행이 안 되네? 말이 안 되지, 법치주의국가에서. 판결된 내용대로 바꾸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왜 인가를 받게 합니까? 바꿨다고 신고만 해주면 되지. 그런 의미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나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는데 말이에요. 일본 아베가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잖아, 지금. 어? 우리 지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를 그쪽에 친일철 죽음인가 그거를 재산을 압류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보고 막으라고. 저기 자기네나 우리나 상권 분립 똑같은데 이걸 우리가 정부에서 막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걸 부당하게 요구하잖아. 판결을 이행해야지. 3번에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종 소유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을 병행한다. 자, 이것도 제가 환지객 할 때 경명하시랑 이미 했던 거 똑같은 논리예요.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자에게 임대주택 주는 걸로 바꾼대. 그럼 원래는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가 있었는데 그럼 주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포기했대. 포기했으니까 그 자에게 일반 주택인지 안 주고 대신 살 임대주택 주겠다는 얘기죠? 경미하지. 그래서 이러면은 분양 설계 새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주기로 했던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럼 주기로 한 거 조합원이 안 받겠다 됐으니까 일반에게 더 비싼 값으로 일반 분양하면 돼요. 분양 설계 새로 할 필요가 없어. 근데 혹시 이 반대 어떤 사람이 주택 분양을 안 받기로 했다가 임대성만 받기로 했다가 새로 주택 분양을 해주는 쪽으로 바뀐다라면 그자에게 새로운 물건을 줘야 되니까 분양 설계부터 새로 해야 되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환지계 세울 때도 환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면 이건 가벼운 것이었잖아. 환지세를 할 필요 없으니까. 이런 똑같은 논리거든요. 자, 4번 보세요. 계산착오나 오기, 잘못 기록한 오기, 누락 등에 대한 조서 단순 정정이야. 조서의 단순 경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대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대요. 이때. 그러면 이익 침해가 생기는 거죠? 중대하죠? 남의 불행은 내 불행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도서의 단순 정정이라 하더라도 원래 정정이라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을 때가 경미한 거예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어야지. 아무리 뭐 단순하게 오기를 했다래도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다라면 이건 중대한 일이죠. 그 사람이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논리예요, 이게. 자, 5번에 정관 및 사업 시 인가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을 변경한다. 여러분, 정관이 앞에서 바뀌어서 관리처분계획을 바꾼대요. 시행계획이 바뀌어서 관리처분 바꾼대. 어때요? 어쩔 수 없는 변경이죠? 똑같은 논리야, 이게. 아까 판결이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정관 바꿀 때 인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사업 시 바꿀 때 인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받아요, 여기서? 경미한 것이지. 어쩔 수 없는 변경이니까. 그래서 이런 논리로 이걸 또 이거 왜 다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다 할 수는 없는데 뭔가 느낌이 이러면 한번 오실 거예요, 이게. 어떤 권리를 받을 자가 포기한다. 다른 것이 바뀌어서 그걸 반영하게 한 변경이다. 어떤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다. 분양 설계 안 해도 된다. 경미한 것이죠? 또 조용하시나. 아니, 지금 이걸 보시면서 어떤 그 경미한 것에 대한 느낌이 좀 안 와요? 그럼 됐잖아. 왜 그 얘기를 안 해갖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훈련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62번. 정비업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가? 과밀역진이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지금 기출문제인데 여러분, 과밀역진이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에 위치하지 아니한 것이야. 그러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이 당시는 맞았어. 27회 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맞게 하려면 수정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느냐? 5번처럼
괄호 속에 투기관리나 조성전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전제가 붙어야 돼. 이때는 5번처럼 5번은 전제해 놓고 1번 전제 없으면 틀립니다. 예, 전제를 1번처럼 5번처럼 만들어 놔야 돼. 이 당시는 없었는데 이 투기관리고 조성전지가 하나 준다는 이것이 현 정부 들어서 나중에 생긴 거거든. 이거 출제될 때는 없었죠. 지금은 바꿔놔야지. 5번처럼 바꿔놔야 돼. 그걸 전제로 해서 맞습니다. 2번 무조건 똑같이 옮기면 안 돼.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게 1번에 대한 예외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1번에 대한 예외로서 그럼 이건 수정을 하긴 했는데 그냥 1번 수정을 안 한 거네요. 그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제외한다는 거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1번에 대해서 제외한다는 얘기겠지. 그걸 정확히 표현을 해줘야지. 1번의 경우에 이건 제외한다 그래야 되지. 3번에 분양 대상 집을 종전에 투자나 호출해 가격 범위에서 투주택 줄 수 있고 가격 범위에서 투주택 줄 수 있죠. 또는 면적 범위에서 나오지만 둘 중에 하나니까요. 이 중 한 주택은 60 이하 좋고요. 위 3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그러니까 아까 2번에서도 위 1회 이렇게 다 그게 들어가야지 정확하지. 60 이하로 공급받은 한 주택은 이정후 시 다음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가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3년. 5번에 과밀업지에 위치한 재건축이에요. 위치한 재건축이라면 시도조례로 정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줄 수 있다 그래야 되지. 조례로 하는 게 아니죠. 투기과열지나 조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걸 전제로 해서 63번 정비법상 재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냥 여러분 요것은 그냥 1, 2, 3번 정도 이것도 이걸 굳이 따지면 30년 전에 한 번 나온 것이라 그냥 이 정도만 해두세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셔요. 아까 시행자가 관리청에 수립할 때 종전에 대해서 종전의 부동산을 평가한다라고 했는데 이 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평가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죠? 근데 시행자가 평가한다고 해서 시행자가 뭐 전문가라고 뭘 자기가 직접 평가하겠습니까? 평가할 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맡겨서 평가하느냐 그 얘기라서 한 번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보통 감정평가에게 맡겨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할 때는 한 사람에게 안 맡겨 최소 2명 이상은 돼야 돼. 2명 이상을 평가시킨 다음에 산술 평균치로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요거를 알아두시나요? 요 셋 중에서 이 두 가지 사업과 재건축이 차이가 나요. 이 두 가지 사업이라면은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더 커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해요. 아파트 재건축이잖아. 아파트 재건축. 달동네 개선 사업하는 거랑 재개발하는 거 생각해봐요. 아파트 재건축은 공공성이 물론 있지만 약하단 말이야. 이거는 사익을 위한 게 좀 더 있어 이게.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에서는 최소 2명 이상이면 되는데 그 2명 이상을 다 시행자가 선정 못해요. 시장은수 행정청이 직접 선정 계약해야 돼. 그런데 재건축이라면 최소 2명 중에 한 명은 시장은수가 선정 계약하게 되면 최소 한 명은 시행자가 조합이 직접 선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총회의를 거쳐서 한 명은 직접 선정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재개발 조합이라면 본인은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업자 한 명도 선정 못해요. 그런데 재건축 조합이라면 최소 한 명은 선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총회의를 거쳐서.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사적인 이야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하면 또 사실 또 감정평가에서 선정할 때도 또 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하여튼 시장허수 같다. 여기는 한 명은 시장허수지만 한 명은 조합총회에서 직접 선정한다. 그 차이점 정도만. 그래서 1번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요거는 이제 재개발과 똑같아요. 시장허수 등이 선정 계약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항목을 산술 평균화 선정하는 건데 2번에 재개발 사업 해놓고 시장허수가 선정 계약한 1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조합이 선정 계약한 1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평가항목을 산술 이게 맞으려면 이건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재개발은 1번처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1, 2번 차이 정도만 하시고 3번에 재건축은 따로 나와 있네. 어쨌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5번? 5번? 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은수에게 감정평가업체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라. 아니 시장은수에게 선정계약을 맡기려면 시행자가 시장은수에게 선정계약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죠? 요청하고 그 사람이 시장은수가 선정하더라도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시행자가 내야 되니까 그 비용을 미리 예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시장은수에게 선정계약 요청할 때 얘기예요. 요청할 때 얘기. 결국 이런 거 다 하는 거네. 5번도 됐어. 자, 역시 4번. 자, 정비법상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권리 산정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든 정부구역 지정호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는 환지에서 환지 계획 세울 때도 소유자에게 관리처분에 수립할 때도 소유자에게 주는 건데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을 이후에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그럼 늘어난 사람은 물건 안 주겠다. 이렇게 한 거 있었죠? 그때 그래서 거기든 여기든 기준일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그거 물은 적도 없어요. 여기라면 기준일이 정부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이 기준일이에요. 보통 이때부터 투기 통지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달리 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일 다음 날부터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늘어난 사람에게는 물건 안 주고 기준일 기준으로 이제 물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투기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인데 지금까지 개발부든 여기든 한 번 딱 나왔던 게 소유자 수 늘어나는 그 사유를 물었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서 소유자 수가 줄어드는 사유를 집어넣어서 틀리게 했던 그 정도 선이니까 여기서 기준일이 맞아요. 정부의 지정고시에 있는 날 원칙적 기준일이 맞습니다. 이번에 시도의사가 투기를 억제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구역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은 그 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전에 따로 정할 수는 있어요. 3번의 두 개의 필지로 분할된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한 경우 그 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건축에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게 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그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려면 소유자 수가 늘어나야 된다니까요. 늘어난 사람 기준일 다음 날 이후에 늘어난 사람 인정 안 하려고? 그런데 지금 이건 둘 이상으로 분할됐던 토지를 합병하면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유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라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줄어들었으면 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줄어든 그 소유자에게 그냥 주면 돼요. 그럼 시행자는 사업성이 오히려 좋아지지. 분할되는 게 문제야. 분할될 때 이제 분할된 사람에게 다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4번에 단독이나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됐다? 단독이나 다가구도 단독인데 다세대인 공동으로 전환되는 것만큼 용도 전환이죠? 단독에서 공동으로 전환되시니까 소유자 수가 늘어나죠? 이럴 때는 그 기준을 다음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 산정합니다. 늘어났잖아요. 5번에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 사람이 토지와 건축물을 같이 가지고 있다가 이걸 토지와 주택 건축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다. 분리하는 것만큼 토지 수자 따로 건물 수자 따로 늘어납니다. 그럼 기준을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거에 뭐 단독주택 부셔버리고 공동주택 지어서 늘릴 때도 마찬가지죠. 65번 정비법령상 사업시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에 대한 다음 절차를 진행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쉬운 문제죠. 순서 기업본의 준공인가 공사 끝나고 시장소에 받는 준공인가 니은번 관리처분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적에 통지한다. 이 관리처분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적에 통지하는 게 소유권 이전 처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게 소유권 이전 처분이잖아. 그럼 이 소유권 이전 처분은 공사 끝나고 하는 것이라 기억번보다는 뒤에 나오는 거 맞죠? 자, 디귿번 봅시다. 토지의 분할. 여러분 토지 분할 절차는 앞에 나온 것 중에서 니은번 바로 앞에 나와야 되죠?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그 전에 분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번 앞에 디귿번은 존재해야 돼. 그리고 대지노출된 소유권 이전 고시 소유권 이전하는 처분이 니은번이고 그 사실을 이전한 다음에 고시하는 게 소유권 이전 고시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고시는 니은번 뒤에 나와야 되지. 디귿번은 니은번 앞에. 그러면 기억번, 디귿, 니은, 리을. 이게 순서가 되지 않습니까? 순서 생각하면 돼요. 기출문제 쉬워요. 66번.
관리처목의 인가고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관리처목 인가고시 효과. 그러면 효과 다음에 공사니까 공사에 관련된 효과라고 했잖아요. 1번 관리처목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의 투자나 건축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투자나 건축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때로부터 종전의 소유자는 언제까지 언제까지는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이 사용 수익 못하는 시기만 나와 있네? 언제까지 못하는 거예요? 권리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못한다 그랬잖아. 이때도 시행자가 동의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중에 하나가 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좀 너무 적어. 여기는 오히려 문제가 지문이 2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개발법이랑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개발법에서는 종전의 투자 임차권자 등 용익권자가 있다면 예정지는 예정지로 갔습니다. 환지 처분받게 되면 환지로 가서 권한 행사해. 그러면 임차권 행사할 땅이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권리 주정이 필요하다. 거기서는 임대료 증감 청구 또는 권리의 포기 계약이 둘 다 인정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해요. 종전의 투자 영유권자가 있어요. 그럼 새로 받은 건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땅이 바뀌게 됐으니까 건물이 바뀌게 됐으니까 권리 조정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쪽과 차이라면 여기는 계약 해지권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임대료 증감 청구 없다는 게 개발법과 차이점이에요. 환지에서는 땅을 주는 거잖아. 땅. 비슷한 땅이기 때문에 땅이 바뀌어도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선 건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존 건축을 있다가 낡았을 때 완전히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라 정비사업은 기존 건축을 완전히 철거해버리고 전면 철거하고 새 건물 짓는 게 정비사업이잖아요.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해결할 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 왜 임대료 종전 부동산에 대한 임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새 건물에 가서 임대료 내면 될 텐데 왜 불가능하냐 임대료 증감 청구를 안 되냐고요? 사실상 안 돼. 종전에 우리 부동산은 다 쓰러져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보증금 이런 거 얼마 있어요?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새 건물 지어서 주게 되면 개발이 다 반영해서 아주 비싸게 주는 거죠, 그죠? 소유자가 그 받게 되는데 그 임차권자가 거기 들어가서 하려면 옛날에 그 싼 임대료 갖고 되겠냐고. 보증금 내기 훨씬 비싼데.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해서 얼마나 올려주려고. 세상 돈 없어서 안 돼요. 전면 철거 원칙을 하기 때문에 목적상이 불가능한 경우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계약 해지권만 인정하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계약은 불가능할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금전의 반환 청구권 필요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하면 돼요? 시행자에게 할 수 있게 해놨죠.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하면 되고 이런 건 똑같단 말이야. 근데 정비부서는 임대료 증감 청구는 안 틀리고 계약 해지권은 맞습니다. 3번의 계약을 해지할 순자가 주는 전세금, 보증금, 금전, 계약상, 금전의 반환 청구권은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맞고 4번의 금전의 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당해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5번의 시행자는 관리청구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장에서 허가를 받아 기존을 철거하라. 기존 건축물 철거하는 시기가 관리청의 인가를 받게 되면 그냥 철거하면 돼요. 소유자 동의나 시장에서 허가가 아니고 미리 철거할 때 무너질 염려 아니면 범죄 발생 우려가 있어 미리 철거할 때만 소유자 동의 및 시장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57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장원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면 시장원수의 중고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정비 보니까 시장원수의 중고인가를 받는 겁니다. 시장원수가 직접 시행했다면 안 받겠지만 이번에 시장원수 등은 중고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이게 중고인가 받은 후면은 허가 필요 없죠. 중고인가 전에 쓰고자 할 때만 시장원수 허가를 받는 것이라 시장원수가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고인가 전이기 때문에. 3번의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해제. 이게 사업 시행 완료로 해제된 사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 안 할 때 준공인고시 다음 날이죠. 괄호 속에 만약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그 방법을 쓴다라면 따로 소유권 이전고시 하기 때문에 이전고시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4번의 정비구역 해제는 그 다음 날부터 조합은 해상. 정비구역 해제는 해제가 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조합은 해상으로 온다. 뭐 이렇게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틀렸어요. 정비구역 해제가 됐다고 해서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그죠? 아니, 정비구역이 사업시행 완료로 해제가 앞에 규정에 따라 됐다 해서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요. 조합은 남아있어갖고 청산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해제된 것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요. 이게 틀렸고. 5번의 시행자는 대전화 호출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 그리고 시장에서 보고하라. 이 경우 대전화 호출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역시 다음 날 취득하는 거. 정확하지 않습니까? 소유권 취득 시기. 넘겨보세요. 역시 8번. 정비법령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했다. 시장은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시행자가 지방공사래요. 그러면 공사를 완료하면 시장은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이것이 그 시장은수가 직접 시행을 했을 때만 자기인가 안 받는 거죠? 지방공사는 시장은수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장은수가 아닌 시행자고 시장은수가 아닌 시행자니까 정비법이니까 시장은수의 준공인가 받아라 맞는 겁니다. 2번 시장은수 등은 준공인가 전에 사용화를 하는 때는 동별, 세대별, 구역별로 사용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준공인가 전에는 사용화를 할 수 있는데 사용화를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사용화를 할 때는 준공인가 전이기 때문에 다 완성되지 않아도 동별, 세대별, 구역별로도 사용화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3번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을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지금 이게 아까 정비구역의 사업시행 완료로 해제되는 시기거든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준공인가 고시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봤지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즉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이 방식을 쓸 때는 공사 끝난 다음에 따로 권리이전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전고시 다음 날 맞아요. 이전고시 다음 날입니다. 이게 환지에서는 환지 방식 아닐 때는 그때는 공사 완료 고시 다음 날,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처분고 다음 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관리 처분에 따라 할 때는 이전고시 다음 날이 되는 것이. 네, 맞습니다. 이때 4번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제하는 것으로 본다.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즉 사업이 완료돼서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제하는 것으로 본다. 아까 이걸 갖고서 바꿔냈던 것 같네. 원래 이게 나왔던 거죠. 조합의 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제하는 것으로 보는 거 아니다. 이게 틀린 것이고 5번의 관리처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는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 69번 등기 절차 및 권리 변동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으면 14일 내에 대제한 어플에 대한 등기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해야 된다. 자, 그리고 사후 절차에서 등기잖아요. 시행자 혼자 단독으로 한꺼번에 일괄 신청이고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거는 개발법이나 잘못 똑같은데 여기는 시기가 다르죠.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때는 14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 개발법이 환지처분 공고 14일 내하라. 여기는 좀 더 급하게 돼 있다. 소유권 이전고시 후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고시랑 환지처분 공고는 똑같은 얘기니까. 거기는 14일, 여기는 지체 없이. 이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에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통지되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실제 등기가 있을 때까지 중간에 다른 등기 하지 못한다. 이것도 개발법이랑 똑같은데 개발법에서는 다른 등기 할 수 있는 예외가 중간에 하나 있지만 여기는 예외도 없어요. 더 급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 다른 등기 못합니다. 아예.
3번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정전에 소유하게 된 토지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익을 보상해 주는 게 청산금 아닙니까? 차이가 있으면 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하라. 원칙적 청산금 지급 시기 이전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하려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죠. 4번 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결에서 따로 정했다. 이렇게 정관이나 총회의결에서 따로 정했다라면 관리처분기 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이게 예외규정이에요. 3번에 대한 예외규정.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고시 전이라 하더라도 못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할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아닙니까? 5번 시장허수 등의 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이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시장허수가 아닌 시행자는 시장허수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글쎄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하여튼 좀 뒤에 갈수록 문제가 좀 너무 적어요. 앞에서는 너무 많은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도 우리 청산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청산금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게 소유권이 역시 다음 날부터 5년이라는 것도 충분히 물어볼 만하고 여러 번 물어봤던 것이니까 청산금의 그 물상 대비 그 얘기도 또 우리가 할 만한 이유 여기만 있는 얘기라 좀 문제가 부실합니다. 아까 조합에서 사실 조합의 문제가 너무 빨리 끝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제가 얘기한 것이 상당 부분 안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람 수 계산할 때 여기서만 특이한 계산 그것도 막 틀리기 쉬운데 그런 문제도 하나도 안 냈고 그래서 지금 이거 예를 들어 이 문제 있잖아. 우리 사람 수 계산할 때 그건 너무 안 나왔으니까 혹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이게 지번이야. 지번 1, 2, 3, 4번지 지번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이게 표시가 됐다. 그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수 계산할 때 전체 토지 소유자 몇 명이냐? 이거를 여기서 뭐 4, 3, 2 하면서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소유자 계산할 때 몇 명이냐? 그래야 이제 소유자 기준으로 얼마 등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이제 가끔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기서 소유자 수는 몇 명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이건 지금 공유를 얘기하죠. EFG라는 건 공유를 얘기하지. 이거 지상권자.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써놓은 거지. 아, 이 글자가 영 시원찮은가? 네? 지상권자가 뒤까지 있다. 이게 몇 명으로 계산합니까? (10명) 이게 10명 나온다? 땡! 그냥 땡! 그러면 맞춰야 돼. 그런데 이거는 6명? 8명? 6명 나왔고 8명 나왔어요? 10명 그냥 땡이고 일단 볼 것도 없이 땡이고 왜 10명이 나왔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또 없어요? 끝. 7명이 나와요? 자 이제 계산 검증해 봅시다. 이제 여기서 누가 맞는지. 자 우리 1번지는 토지 소유자 A, 건물 소유자 B. 이거 몇 명으로 계산돼요? 2명이지. 2명. 요거 1명. 요거 1명. 2명이 되잖아 이거. 아이 그러니까 2명이 돼야 된다고요. 1번 2명. 왜 토지 소유자 건물은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잖아요. 토지 소유자 1명, 만약 A, B가 둘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건 1명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1명이지. 이건 토지 소유자 1명, 건물 소유자 1명, 2명이 됩니다. 요거는 여기서는 자기가 여기다 표시했고 여기 2명이고 여기는 몇 명이 돼요? 2번지는 1명이지. 이거 1명이라는 거 아셔야 돼. 하나의 땅에 지상권자가 있으니까 이 둘 중에서는 대표자 1명만 인정하잖아. 누가 대표자 될 때마다 1명이 되는 거야. 자 3번지는 몇 명이에요? 4명이라. 토지 소유자 이게 1명이고 건물 소유자 1명 되잖아.
2명이죠? 2명이라고 계산해야지. 아예 공유하고 있잖아. 공유하고 있으면 제가 1명이라 그랬잖아.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봐요. 제가 토자 건물은 별개지만 무조건 제가 이래저래 1명 계산했던 게 이거 되길 다행이네. 이건 토자 건물은 별개지만 이거는 제가 왜 두 사람을 1명으로 보냐면은 지상권이 설정 안 된 땅도 있잖아. 소유권만 있는 땅이 하나인데 이거를 1명으로 하면 이게 한 표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거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소유권 지상권을 각각 1명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하나의 땅인데 2표가 되죠. 이러면 똑같은 땅인데 이건 하나는 1표, 이건 2표가 되니까 똑같은 땅에 투표의 결과가 같이 왜곡이 생겨서 공정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대표하고 있으면 하나의 땅이기 때문에 1명으로 보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을 때 마찬가지지. 이거를 3명이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3명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공유하지 않은 단독 소유하는 땅은 하나의 땅인데 1표인데 공유자가 3표, 3표가 되잖아. 부당하잖아 그러면. 그럼 100명이면 100표로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으면은 1명으로 보는 거야, 대표. 그래서 1명이고, 이건 또 건물 소유자 1명이잖아? 그럼 이게 2명이 됐죠, 이제? 자, 요거 몇 명이에요? 아니지, 0명이 되지, 이건 0이 되지. 왜? 여기 이미 계산된 사람 들어갔잖아, 요거. 아이고, 문제 잘못냈어. 여기 지상권 자료가 이 중에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이거 A라고 이거 할게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 내려고 했는데, 이건 이 중에 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잖아. 자, 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0이 되지. A가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요거 가지고. A가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죠. 그래도 사람 수는 1명이라 그랬죠? 0이 돼. 그러면 몇 명이 돼? 5명이 답이라고. 아이고. 실제 이렇게 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1명 할 때 한 사람이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 수는 1명이고 반대로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해도 대표자 1명이고 하나의 땅의 소유권자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표자 1명이고 투표 결과 추격을 막기 위해서 단지 이제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니까 다른 사람이 정하면 각각이 되는 거지. 예. 사람 수 계산할 때 지금 동요권 따질 때기라 3주택 인정할 때랑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 1명만 인정해 주잖아. 1명인데 1명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재건축할 때만, 지금 이건 재개발이었잖아. 재건축할 때만. 그것도 과밀의 측에 위치하는 곳에서는 세주택 다 줄 수 있고, 그죠? 세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과밀주택 위치하지 아니하면 소유한 주택 수니까 역시 세주택 줄 수 있겠죠? 거기랑은 별개의 다른 얘기지. 그것도 투기해주고. 이건 이제 재건축이 아예 이 사람이 안 되잖아. 재개발에서만 이 사람까지 이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 사람 수가 몇 명이나 나오는지 알아요? 이 동요권으로 4분의 3인지 뭔지 따시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6명 계산한 사람은 이걸 따로 1명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했다라면 좀 약간 아까운데, 그지? 예. 예? 예? 뭐요? 그럼 1명이라니까.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는 우리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저한테 배우시는 지금 현재 올해 배우시는 제자분 중에 주택 200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 요새 막 대책하니까 어떻게 빨리 팔으라 그랬지 내가. 팔으라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200채를 다 준다고요? 그러면 뭐 있는 사람만 살아가지 뭐 힘든 사람은. 제가 그래서 특히 주택 많이 가질 때 왜 주택 갖고 그렇게 하느냐면서 그랬는데 아이고 그분이 200채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어갖고 내가 아주 속이 뜨끔해갖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렇다 해서 진짜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렇게. 자 지금 됐습니다. 오늘 사실 건축국에 조금 나가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풀지 않고는 건 의미가 없거든. 정비부까지 했다라면.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사면 충분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서도 적당한 선까지 하시면 되겠네. 그 진도표 어디까지냐고요? 세밀하게 모르죠 제가. 제가 그 진도표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중간에 요약이 끼어 있어가지고 건축법 다 할 필요는 없죠. 대충 어디까지 해야 되나? 하여튼 286까지 하면 돼요? 아이고 그러면 286까지 준비해 오시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